민수야 엄마가 이제 무릎도 안 좋지만 심장 수술을 먼저 받아야 한대. 의사 말이 이번 달 안에 해야 한대. 수술비가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 나도 병원 돌아가는 거 빠듯해. 코로나 이후로 환자 줄어든 거 알잖아. 나한테 여유 돈이 어딨어? 그렇게 급하면 보험이라도 깨든가 건물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시지. 어머님, 세상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식한테 손 벌리세요?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심장 수술이니 뭐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수술비는 없으면서 내 친정 부모 모시고 세계 일주 갈 돈은 있었구나. 호화 유람선, 비즈니스석, 명품 가방 다 내가 모은 돈에서 나온 거 아니니? 좋아, 이번엔 내가 갚아줄 차례다. 너희한테 줬던 내 믿음 이제 다 거둬들이겠다. 내 100억 건물 단 하루 만에 다른 주인 만들 거다. 두고 봐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포목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의 이복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지켜온 이 작은 가게에는 온갖 원단과 비단, 이불감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죠. 복희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시장에 사람들이 오기 전 조용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게 앞을 쓸고 진열대를 닦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손때 묻은 행주로 유리창을 닦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원단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장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복희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복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성실하게 장사를 해온 덕분에 이 일대에서는 누구보다 존경받는 상인이었거든요.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여름 장마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날에도 복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희는 첫 손님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이불감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환갑 이불로 쓸 건데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복희는 가게 안쪽에서 최고급 명주 이불감을 꺼내며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순수 명주 실크라서 몸에 좋고 오래 써도 변색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을 굽혀 무거운 이불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복희의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었어요. 오랜 세월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서서 일한 탓에 관절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고 오래 서 있으면 퉁퉁 부어올랐죠. 손님이 가고 나서 복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심장도 가끔 쿵쿵거리며 불규칙하게 뛰곤 했어요.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자주 깨곤 했죠.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진열대의 원단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붉은색 명주 실크, 하얀 면직물, 화려한 꽃무늬천까지 각각의 원단마다 복희만의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 입힐 옷을 만들어주려고 사둔 면직물, 민수 결혼식 때
한복감으로 쓰려고 아껴둔 비단까지 이 가게 안의 모든 것들이 복희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복희는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당시 민수는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혼자서 아들 대학 보내기 어렵다며 걱정했지만 복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민수를 대학까지, 그것도 의대까지 보냈죠. 그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이 작은 포목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면서도 복희는 한 번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늦은 밤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민수가 의대 실습을 나갈 때 필요한 청진기도 의사가운도 모든 것을 복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았죠.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낸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고생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만 의사가 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때의 복희는 그런 믿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아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버텨왔죠. 시장 사람들도 복희의 모성애에 감동해서 종종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곤 했어요. 민수는 기대에 부응하듯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 예린까지 두어 복희에게는 손녀도 생겼어요. 복희는 아들이 성공한 의사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손녀 예린이 가끔 할머니 가게에 놀러 오면 복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 천 예뻐요. 예린이 화려한 꽃무늬 천을 만지며 말하면 복희는 그 천으로 예린에게 예쁜 치마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복희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의 이상 신호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고 심장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게에서 무거운 원단 뭉치를 옮길 때면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손님들도 복희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복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 그리고 부어오른 다리를 보니 세월의 무게가 실감났어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무리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복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도 복희는 우리 아들이 의사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관절은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심장 판막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의사는 더 늦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복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의사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복희는 의사에게 그렇게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의사였으니까 엄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복희는 며칠 동안 수술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지만 막상 수술비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릎과 심장 수술을 동시에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았거든요. 복희는 포목점 뒤편 작은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 평생 모아온 돈이 있긴 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텐데 그러면 수입도 끊기게 됩니다. 복희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희의 머릿속에 아들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되어 제법 벌고 있을 테니 도움을 요청해 볼 만했죠. 복희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용돈을 주는 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온 엄마였지만 정작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복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수의 목소리는 바쁜 듯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 같았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복희는 아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면서도 할 말을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수야, 사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복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중간중간 네 하며 대답했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의사여서 그런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수야. 복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좀 필요하구나. 미안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복희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도 힘들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료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아서 수입도 불안정하고요. 당장 큰 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복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복희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대출 이자도 부담이고 예린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은 후 복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복희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이불감을 사러 왔어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프세요? 박 여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복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박 여사는 이불감을 고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구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한 달이나 다녀왔다면서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을 일이죠. 복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불쑥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사장님, 며느리 친정 식구들 전부 세계 일주 간다면서요? 복희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박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시장에서 다들 그러던데 며느리 집안이 부자인가 봐요.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한다니까요. 복희는 박 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 소연의 친정에서 세계 일주를 간다고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걸까요? 설마 민수가 그 돈을 댔을까요? 복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처가 식구들 여행비는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나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장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호화 여행을 간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박 여사가 가고 나서 복희는 가게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소연 가족이 세계 일주를 가는 건지지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복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녀 예린이 가르쳐 준 대로 소연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호화 유람선 사진이 있고 아래에는 가족 여행 간다이라는 글과 함께 세계 여러 도시의 이름들이 해시태그로 달려 있었어요. 복희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비 없다더니 세계 일주라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박 여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소연의 가족들이 세계 일주를 떠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화로운 유람선 모습을 보니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여행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설마 민수가 그 돈을 댔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처가 식구들 여행비는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복희의 마음속에 의문과 실망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대답과 소연 가족의 호화 여행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과연 현명했던 건지 복희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민수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마음을 정리하고 민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시간 있니?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복희는 심호흡을 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세계 일주 간다는 게 사실이니? 복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알으셨어요? 민수의 대답으로 복희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소연이 SNS에도 다 올려놨더라. 복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럼 정말 가는 거구나? 며느리 가족 전체가?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인정했습니다. 네. 소연이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셔서 이번 기회에 효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복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그 돈은? 그 많은 여행비는 누가 되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복희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처가 식구들의 여행비를 댄 것이었어요. 얼마나?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줬는데? 민수는 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복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면 자신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회복기간 생활비까지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5천만 원? 복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처가 식구들한테는 5천만 원을 줬다고? 민수는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소연이 부모님은 정말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고생 안 했나? 복희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내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고생이 아니야? 복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일은 나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정말 기회가 잘 맞아서. 복희는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나중에?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나중에라고? 그래도 엄마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당장 응급한 상황은 아니고. 민수의 말에 복희는 더욱 분노했어요. 아직 괜찮다고요? 매일 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괜찮다고요?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처가 식구들 놀러 가는 게 엄마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민수는 복희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민수가 말하다가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요. 복희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공항에 있는 거야? 복희가 물었어요. 여행 떠나는 거야? 지금 당장? 민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엄마,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복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과 통화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라. 잘 놀다 와. 복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복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 통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복희는 다시 소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공항에서 찍은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연과 가족들이 대형 캐리어들과 함께 출국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드디어 떠나요. 한 달간의 꿈의 여행 시작.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5천만 원을 처가 식구들에게 줄 수 있으면서도 엄마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비는 없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복희는 평생 아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복희는 소연의 소셜미디어를 계속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1등석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모든 사진 속에서 소연과 가족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들이요.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며느리 가족의 호화 여행을 위해서는 5천만 원을 선뜻 내주면서 엄마의 생명이 걸린 수술비는 어렵다고 하다니요. 복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민수가 바쁘고 어려워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었나 봅니다. 복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무릎은 조금만 걸어도 심한 통증이 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는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걸까요? 복희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고 동시에 아들 부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생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어머니로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복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이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한 달 후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복희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갈 작정이었어요. 아들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수와 소연이 세계 일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소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그들의 호화로운 여행을 지켜봤어요. 유럽 각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 명품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정말 인생 최고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수술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아들 부부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기고 있다니요. 특히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말이에요. 복희는 그 돈이면 자신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회복 기간 생활비까지 충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희의 몸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무릎은 이제 조금만 걸어도 심한 통증이 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붓고 뻣뻣해져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게에서 일할 때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더 심각한 것은 심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들기 어려웠고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어지러워졌습니다.
가게에서 무거운 원단 뭉치를 옮길 때면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시장 사람들도 복희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 사장님,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들분이 의사시라면서요? 빨리 치료받으셔야죠.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복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들이 의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복희는 곧 치료받을 예정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아들이 의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정작 그 아들이 엄마의 수술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복희는 병원에서 받은 수술 일정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의사는 더 늦추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다시 부탁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희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복희는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복희는 119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참고 버텼어요. 아들에게 연락하기도 싫었거든요. 어차피 해외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을지도 의문이었고요. 다음 날 복희는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하다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미루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복희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복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이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복희가 민수를 의대에 보낼 때도 도움을 줬던 분이었어요. 신뢰할 만한 분이었고 복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꺼내 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복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이 선생님이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건물명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요. 손녀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 말이에요. 이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손녀분 이름으로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희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를 거절당한 일, 처가 식구들의 세계 일주 여행에 5천만 원을 지원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복희 사장님이 민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복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희는 손녀 예린이를 생각했습니다. 예린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가게에 놀러와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줄 때면 복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린이는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예린이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복희가 말했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 아이만이라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선생님은 복희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아들한테 다 배웠어요.
평생 그 아이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대우를 받는군요. 복희는 이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돌아와서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복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소연의 소셜미디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여행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디즈니랜드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할리우드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기는 모습,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정말 인생 최고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을 발견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희는 가게 뒤편에 앉아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손녀 예린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세계 일주를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그들의 여행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복희는 이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복희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시장 사람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복희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들분이 의사시니까 진료받기도 쉬우실 텐데 왜 이렇게 미루고 계세요? 복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에요. 중요한 가족 여행이라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김 사장은 복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여행이 중요해도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복희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복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날짜를 확정했어요. 아들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복희는 포목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계획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명의를 예린이로 바꾸는 일 말이에요. 이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복희는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복희 사장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이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복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한 저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뭔가 남겨둘 생각이 없어요. 복희는 예린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이지만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예린이가 자라서 이 건물을 물려받게 되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소연의 소셜미디어에는 계속해서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골드코스트 해변에서 즐기는 모습,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복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자신은 혼자서 수술과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복희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복희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많이 악화되셨네요. 더 일찍 오셨어야 했는데. 복희는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며 날짜를 잡아주었어요. 가족분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 보호자는 누구신가요? 의사가 물었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녀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미성년자 같은데 성인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복희는 알아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자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복희는 병원에서 돌아와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예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복희는 예린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잠깐 병원에 입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복희는 예린이에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예린이가 물었어요. 복희는 감동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예린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워, 예린아. 할머니가 건강해지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자. 전화를 끊은 후 복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린이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어린 손녀는 할머니를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복희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명예 변경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술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복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복희는 포목점에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 아들은 어머니보다 처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희는 더 이상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희는 예린이를 위해 아껴둔 예쁜 원단들을 바라봤어요. 가게 뒤편 창고에는 예린이에게 한복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해둔 고급 비단들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예린이만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말이에요. 며칠 후 복희는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2주 후였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어요. 복희는 혼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에 그들을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민수와 소연의 여행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복희는 더 이상 그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은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수술 전날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이 변호사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이 있었거든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건물명의 변경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어요. 복희는 가게 뒤쪽 창고를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복희 사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복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한 저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포목점 뒤쪽 창고에서 이 변호사는 건물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명예 변경 신청서,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100억 원 가치의 건물을 손녀 예린에게 신탁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예린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신탁 관리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복희 사장님이 관리하시고 성인이 되면 완전히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예린이가 철이 들 때까지는 제가 지켜봐야죠. 복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복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한 저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뭔가 남겨둘 생각이 없어요. 대신 예린이에게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서류 작업이 끝나고 이 변호사가 떠난 후 복희는 혼자 포목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복희는 예린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이지만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민수와 소연이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 예린이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행 안 가고 할머니랑 있을래요라고 말했던 예린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소연이 예린아, 그러면 안 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라고 말하며 예린이를 데려갔지만 예린이는 계속 할머니를 돌아보며 아쉬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복희는 예린이만은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희는 가게 한편에 놓인 예린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년 생일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예린이는 할머니를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던 예린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내일은 드디어 수술날이었어요. 아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복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술날이지만 아무도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었어요. 민수와 소연은 여전히 해외여행 중이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혼자서 병원 갈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복희는 예린이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예린이만은 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쩌면 수술 후에는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삶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
복희는 보호자란에 예린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복희는 손녀가 제일 가까운 가족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도 마음으로는 정말 그랬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복희는 마지막으로 예린이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예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너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게. 복희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복희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복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복희는 베개맡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대신 복희는 예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곧 예린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얼른 나으세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복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회복되면 민수 부부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복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육이라고 복희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할 작정이었습니다. 복희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2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나 소연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복희는 포목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덕분에 무릎과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민수와 소연이 한 달 넘는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연의 소셜미디어에는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항 사진이 올라왔어요. 온 가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복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여행 잘 다녀왔니? 오늘 소연이랑 함께 가게로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피곤하다며 미루려 했지만 복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복희는 가족 모임을 위해 포목점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큰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내역서, 소연의 여행 사진들, 그리고 새로 만든 건물명의 변경 서류까지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와 소연이 포목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달 넘는 여행으로 피부가 그을려 있었고 여행에서의 여유로움이 몸짓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복희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가 있는 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복희는 대답 대신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복희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와 소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복희는 먼저 자신의 수술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 수술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요?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복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연락? 누구한테? 수술비도 없다던 아들한테? 어머니, 그때는 정말 형편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복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변명 듣기 싫어. 복희는 테이블 위에 은행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고도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복희는 민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해외 송금으로 나간 내역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소연의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호화 유람선, 1등석 항공료, 명품 쇼핑, 고급 호텔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엄마 수술비는 없다더니 처가 식구들 세계 일주는 5천만 원이나 써가면서 보내줬구나. 복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와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소연이 사과하려 했지만 복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복희는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복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등기부등본이야. 이 건물은 이제 예린이 거야. 너희 이름은 없어. 민수와 소연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복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민수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건물 명의가 예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수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해. 복희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너만 위해 살아온 엄마한테 수술비 없다고 한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처가 식구들한테는 5천만 원 쓰면서 말이야. 복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복희는 소연의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호화 여행이 내 아들 돈으로 한 거구나. 엄마 생명 구하는 수술비는 없다면서 말이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돈은 나중에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복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언제? 내가 죽고 나서? 그게 아니라. 민수가 더 말하려 했지만 복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내 가족은 너희가 아니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지. 복희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희는 이미 마음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용서? 이미 늦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건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민수의 말에 복희는 크게 웃었어요. 기대? 기대만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복희는 자신의 수술 결과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나 혼자 수술받고 혼자 회복했어. 너희는 세계 일주 하느라 바빴잖아. 복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너희에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복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예린이하고만 살 거야. 복희는 마지막으로 예린이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이 아이만이 진짜 나를 사랑해줘.
너희가 여행 갈 때도 할머니랑 있겠다고 했던 아이야. 이런 아이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민수와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희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와 소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포목점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삶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복희는 예린이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수와 소연이 포목점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은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복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평생 자신을 속박했던 의무감에서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가 혼자 포목점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였지만 복희를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집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린의 말에 복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복희는 예린을 무릎에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아빠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정작 할머니가 어려울 때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줬습니다. 예린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복희는 예린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할머니는 너만 있으면 충분해. 복희는 예린에게 건물이 이제 예린이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하지만 예린아,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라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예린은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건물을 돌려달라며 복희를 찾아가는 것을 막고 대신 자신이 할머니의 안부를 살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린은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수와 소연이 결국 포목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소연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복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니? 처가 식구들이랑 세계 일주하느라 바빴잖아. 복희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 건물이 저희 미래 계획의 전부였는데. 복희는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결국 아들에게 자신은 재산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래 계획? 복희가 비웃었어요. 그 계획에 엄마는 없었잖아. 엄마 수술비도 없다던 계획 말이야. 복희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결국 민수 부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복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 복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래된 포목점 문을 닫았어요. 4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다른 꿈을 추구하고 싶었거든요. 복희는 예린과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행 갈 거예요? 예린이 신이 나서 물었어요.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이제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복희와 예린의 첫 번째 여행지는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복희는 예린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이 어떻게 포목점을 시작했는지, 예린의 할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린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복희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거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복희는 예린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를 해 먹었어요. 강릉 중앙시장에서는 옛날 과자를 사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예린과 함께 한복을 골라 입어보기도 했어요. 매번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마다 복희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평생 한 곳에만 머물며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도 할머니와의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전통시장의 정겨움,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6개월 후 복희는 예린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포목점이 아니라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예린이와 할머니의 추억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국 여행에서 모은 전통 소품들로 장식한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카페에는 복희와 예린의 여행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사연에 감동했어요. 복희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복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거든요. 너도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복희는 예린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복희는 예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복희의 두 눈에는 오랜 세월 잃었던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남은 인생을 예린과 함께 보내며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시장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어요. 복희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공간이 아니라 예린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공간이 된 것이었어요. 복희는 예린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